지금 유럽과 중국의 관계가 진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이런 미국에 이어서 유럽도 과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은 유럽에 보복할 것인가? 이게 바로 다음 달 6월에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구군에도 진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유럽과 중국이 과연 싸울 것인가? 아니면 손잡을 것인가? 앞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바꿀 만한 중대한 사건이 지금 현재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시진핑 주석의 움직임인데 최근에 유럽의 네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4월 달에는 독일 그리고 5월 달에는 프랑스, 헝가리, 세르비아를 방문했거든요. 자, 이런 나라들 대표적으로 친중 국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하고 엄청 친해서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그래도 중국하고 친하거나 또는 어떻게든 중국을 활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나라들, 이 네 나라가 바로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 순서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의 대유럽 전략, 그리고 유럽의 대중국 전략에 따라서 세계 무역 질서 진짜 엄청나게 흔들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디플로맷의 기사를 보면 시진핑의 유럽 순방은 중국에 대한 미국과 EU의 단합을 시험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과 EU 사이 그리고 EU 내부의 단합을 시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중국은요 어떻게든 미국과 유럽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유럽 간의 분열을 통해서 이 안에서 중국의 입지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는 결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완전히 건넜다고 중국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군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미중 패권 전쟁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됐거든요. 근데 5월 14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죠.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25%에서 50%까지 이렇게 관세율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봤던 거 바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 무려 25%에서 100%로 한꺼번에 올렸죠. 근데 이거 의미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왜 그러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100%지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이 없다 보니까 당장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다만 이 중국이 앞으로 미국에 수출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아예 막아버리는 그 정도의 조치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가 골치 아프냐. 자, 공식적으로는 바이든이 5월 14일 날 대중국 관세를 발표했지만 이걸 미리 예고했기 때문에 중국은 뭘 걱정했느냐. 자, 미국이 이렇게 대중국 고율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만약에 EU까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판도가 미국 하나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유럽 연합도 상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하나도 상대하기가 버거운데 EU까지 상대한다? 이거는 진짜 승산이 없는 게임이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질서 속에서 아마도 중국은 약간은 마음이 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5박 6일 동안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방문해서 위협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동시에 달래면서 이 관세 부과 좀 하지 마. 그러면 투자 좀 해줄게. 이렇게 달래기를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중국의 입장을 다루기 전에 먼저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미국이 어쨌든 먼저 중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 미국도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면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게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대신 다른 동맹국들의 시장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국은 고율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해서 미국의 자국 시장은 지키는데 성공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다른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중국이 대량으로 생산한 이 제조업 제품들, 예를 들어서 전기차 이런 것들을 유럽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한테 쏟아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부과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대신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시장을 중국이 장악한다면 미국 시장은 지키겠지만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막으려는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자신들이 먼저 중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이렇게 EU한테 동참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값싼 중국 수출품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너희들 이유도 위험해질 게 분명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 참에 너희들도 따라서 관세를 부과해. 그러면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잖아. 이렇게 촉구를 한 겁니다. 근데 옐런이 지적하지 않아도 유럽도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WTO에 중국이 가입한 이후에 유럽 시장을 진짜 잠식해온 그런 중국 때문에 야, 쟤네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골치 아파 죽겠네. 우리도 중국에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렇다고 우리 시장을 자꾸만 이렇게 내줘도 되는 것일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자,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유럽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46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2021년, 단 21년 만에 4,290억 달러로 와, 9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야, 이 중국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야, 이참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우리도 동참을 할까? 이런 고민을 유럽도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유럽 입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시장은 바로 전기차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차 시장이 특수한 부분이 있는데 유럽 각국이 전기차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유럽의 업체들이 앞서니까 이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아니 21년부터는 중국이 약진을 하더니 이제 22년부터는 중국은 막 날아다니고 유럽의 전기차는 그야말로 중국한테 시장을 잠식당해서 무너지기 직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납세자의 세금으로 왜 중국 업체를 돕느냐? 이거 중국 업체한테 시장을 잠식당하기 전에 이제 막아야 된다.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더 어둡습니다. 중국의 전기차는 무려 25%를 장악할 것이다. 이게 유럽의 걱정인데요. 자, 중국의 전기차 수출 물량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 고유의 브랜드 그리고 중국의 브랜드가 아닌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전망을 보면 점점 중국의 고유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지금은 유럽차나 미국 전기차의 브랜드로 파는 전기차가 많지만 나중 가면 이게 전부 다 비아디 같은 중국 업체로 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세금으로 중국이나 좋게 만드는 거지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하자면요. 우리나라 상황도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업체한테 전기차 보조금을 퍼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버스 한 대당 중국 업체한테 만약에 1억 원씩 퍼주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된다. 그러면 중국 업체들만 진짜 논하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을 중국에 고스란히 내주지 않도록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직구 금지처럼 진짜 허술하게 했다가는 중국 업체들만 좋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졸속 행정이 아니라 진짜 치밀하게 준비한 중국 전기차 대비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고민 없이 직구 금지를 내놓으니까 그야말로 정책적 효과는 없이 국민들의 반감만 커졌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과 중국의 동상이몽 진짜 그 간극이 크거든요. 정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유럽이 원하는 것 가장 큰 건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시키기 위해서 제발 네가 좀 노력해. 네가 자꾸만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이 전쟁이 잘 안 끝나는 거잖아. 이렇게 유럽이 가장 원하는 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식시키도록 중국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는 대중국 수출은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중국의 투자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중국이 과잉 생산한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걸 유럽에 갖고 와서 왕창 저가에 팔지 마라. 그러다가 우리나라 시장 다 무너진다. 이게 바로 유럽이 원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원하는 것은 유럽과 완전히 다릅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을 지지해라. 이게 중국이 원하는 거죠.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보이니까 아, 진짜 저놈도 진짜 못 믿겠는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을 지지해? 와, 이거는 유럽 입장에서 니들을 못 믿어. 너는 우리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한편이잖아.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간극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원하는 건 야, 미국이 관세 때렸다고 너 유럽까지 관세 때려? 그렇게 미국과 유럽이 관세 협력을 하는 거 이건 절대 하면 안 되지라고 중국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또 원하는 거
과잉 생산된 제조업 제품이 진짜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에 밀어내기 해봤자 그 물량을 다 밀어내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결국은 유럽까지 완벽하게 활용을 해야 이 과잉 생산된 모든 물건을 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것과 유럽이 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 정반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시진핑이 유럽을 방문할 때 순서가 있었죠. 독일을 가장 먼저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프랑스와 헝가리를 방문했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전략이 녹아 있습니다. 바로 디바이드 앤 룰인데 갈라치기 한 다음에 통제한다, 이런 전략이죠. 자,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가장 강경하게 나오는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원래는 이탈리아는 친중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였는데 조르자 멜로니가 2022년에 총리로 취임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반중 국가를 꼽으라 그러면 이탈리아입니다. 어떻게든 고율 관세를 이탈리아가 앞장서서 매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힘을 더하고 있죠. 자, 프랑스는 사실은 친중이었다가 반중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국익을 최대화하면서 지금 현재 이 프랑스의 외교는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한때는 친중인 척하면서 뜯어낼 거 다 뜯어내고, 그리고 반중의 기치를 끌어올려서 또 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가 어떻게 했느냐? 중국에 대해서 전기차 관세를 고율로 매기자. 이걸 누가 앞장섰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앞장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친중 아니었어?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프랑스의 외교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 배울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야,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야, 이거 프랑스를 달래야겠구나. 프랑스가 가장 중요한 국가로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면서 계속해서 자국의 국익을 취하는 그런 프랑스의 모습 진짜 놀랍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이 독일보다 훨씬 높잖아요.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프랑스의 외교적 노력이 결국은 경제 성장률까지 독일보다 앞설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물론 약간은 얄미워요. 근데 독일이 친중이었어? 이렇게 놀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독일, 헝가리가 대표적으로 친중 국가입니다. 왜 그러냐? 이 디플로매지의 기사 내용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죠. 중국의 대EU 외국인 직접 투자는 주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세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고 중국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독일은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도 엄청납니다. 헝가리는 중국의 전기차 유럽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헝가리 경제에서 중국을 빼는 순간 헝가리의 경제 성장률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중 국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마침 또 헝가리의 집권 정당이 중국하고 심정적으로도 굉장히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과 헝가리는 대표적인 친중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독일과 헝가리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어떻게든 유럽 내 분열을 획책하거나 아니면 이 두 나라를 앞세워서 미국과 유럽 사이를 갈라놓는 게 중국의 외교 전략 중에서 가장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국의 갈라치기 그리고 통제하는 전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럽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시도했던 시기는 바로 2012년이죠. 그때도 중국이 유럽을 갈라치기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1차 디바이드 앤 룰 전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때 전략 더 디플로맷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How China Lost to Europe, 즉 유럽을 중국이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평가했느냐? 이 전략의 이름 16 플러스 1이라고 불리는데, 자, 16개 나라, 바로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나라가 중국이 처음 노렸던 유럽의 국가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리투아니아는 빠지고 그리스가 새로 들어오면서 나라의 구성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16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이 전략이 왜 실패했느냐? 디플로매지에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이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들이죠? 동유럽 국가들이죠. 한때 이 소련 때문에 고통받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오히려 러시아를 편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중국. 야, 이거 중국 믿을 수 없네 라는 생각을 동유럽 국가들이 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자꾸만 불어나니까 중국에 항의를 했어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물건만 팔아먹고 우리 물건 안 사주잖아. 그랬더니 중국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기는커녕 니들이 오해해서 그래. 우리가 잘못이 없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지 않아도 경제력이 약한 이 동유럽 국가들 헝가리를 제외하면 전부 다 화가 난 겁니다. 거기다가 이 동유럽 국가들이 16 플러스 1에서 기대했던 게 뭐냐?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그랬는데요. 근데 중국의 투자는 전부 다 헝가리 하나에만 집중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이 중국하고 뭔가 협력을 하는 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던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6 플러스 1 전략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5월 달에 유럽 순방을 한 것, 저는 2차 디바이드 앤 룰 전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의 전략은 예전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독일과 프랑스의 갈등 또는 독일과 프랑스 나머지 유럽 국가의 갈등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왜 그러냐? 일단 유럽에서는요. 프랑스의 강력한 요청으로 지금 현재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언제 끝나느냐? 6월 6일에 끝나는 것으로 현재 예정돼 있죠. 이때 통보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진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는데 만약에 유럽까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이제 남는 시장은 동남아시아랑 동아시아 시장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시장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지금 독일과 프랑스를 차례로 방문한 건데요. 사실 이 프랑스 방문 독일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라면서 그야말로 국익을 한없이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 방문해서 뭐 에어버스 이런 거 진짜 수십 수백 대 막 팔아먹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다 팔아먹을 거 팔아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야, 저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해 이렇게 요청을 해서 중국을 가장 어렵게 만든 게 바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여기에 가장 반발한 게 독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독일은 중국에다가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자동차를 팔고 있습니다. 독일의 BMW, 벤츠 이런 고급차를 사주는 가장 큰 손이 바로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자동차 매출의 3분의 1이 모두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만약에 EU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때리게 되면 독일의 자동차 업계는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잃어버릴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프랑스 너 좀 작작해. 너 때문에 만약에 우리 EU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면 우리 독일 자동차 업계는 다 망한다니까? 이렇게 항의를 자꾸만 하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는 내가 할 바냐? 그건 니들 사정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 차들은 그렇게까지 고급 차종이 아니잖아요. 프랑스의 자동차 업계는 중국 시장 진출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자동차 업계가 망하든 말든 사실 마크롱 대통령은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마크롱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자동차 파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 전기차가 자국 시민들의 세금을 먹고 자꾸만 커져가니까 여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유럽연합의 최대 약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래서 뭐 각 주마다 반발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유럽은 유럽연합에서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뭐 독일은 반대하고 뭐 헝가리 반대하고 뭐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강력 찬성하고 이런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유럽연합이 단합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유럽이 차츰차츰 미국에 비해서 힘을 잃고 있는데 여기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EU가 중국에 대해서 전기차 관세를 매기면 중국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사에 힌트가 있죠.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중국은 EU 조사 마감 시한 6월 6일에 자동차 관세 25%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암시를 했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중요한 정책을 실제로 발표하기 전에 미리 언론하고 고위 관료가 인터뷰 형식으로 정책을 미리 내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자동차 관세 25%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블룸버그에서 뭐라 그랬냐?
자, 폭스바겐과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을 중국에서 올리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중국과 전기차 무역 분쟁을 시작하게 되면 유럽연합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결국 어떤 뜻이냐? 만약에 다음 달에 유럽연합이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 중국이 보복하게 되고, 이 때문에 무역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 지금 바로 현재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과연 유럽은 중국과 관세 전쟁을 시작할까요? 이 관세 전쟁을 처음 촉발한 사람 바로 마크롱 대통령이죠. 이 마크롱 대통령 이미지 정치의 아주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권투하는 모습 딱 올려놓고 나 진짜 센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이런 마크롱 대통령. 사실 이번에 대중국 관세는 이 마크롱 대통령이 혼자 우겨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독일이 엄청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진짜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진짜 속내가 뭔지 이게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왜 그러냐? 마크롱 대통령은 그동안 친중이었다가 반중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해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한 과정에서 뭔가 떡을 크게 주고받았다면 갑자기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물러날 수도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 마크롱 대통령의 진짜 큰 목적, 그건 뭐냐? 지금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서 퇴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집에 가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목표가 뭐냐? 유럽연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는 것. 이것이 마크롱 대통령의 최종 목표라고 분석하는 그런 전략가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마크롱 대통령의 큰 꿈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 관세를 뒤로 물러서기가 쉽지 않죠. 프랑스의 국익만 챙기고 만약에 관세 전쟁을 물러선다면 그야말로 유럽연합에서 큰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 볼 때는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포문을 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독일하고 갈등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는 거죠.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독일이 아주 강하게 반발해주면 아이 나는 진짜 하려고 그랬는데 저 독일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유럽연합의 단합을 위해서 내가 한 수 물러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6월에 예정대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독일 경제는 진짜 나락으로 갈 겁니다. 왜 그러냐. 중국이 보복한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 특성상 이 경우에 보복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한국 제품에 대해서 중국이 불매 운동했던 것을 예로 들면서 분명히 독일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불매 운동을 할 것이다. 더군다나 관세 25%까지 붙이게 되면 독일의 대중국 자동차 수출이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야말로 독일 경제가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유럽 내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독일 경제가 나락을 가고 프랑스는 사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독일보다는 훨씬 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내부에서 프랑스의 경제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프랑스의 입김은 훨씬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손해볼 게 별로 없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자기의 입지도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유럽 내부의 분란의 불씨는 여전히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달에 EU까지 대중관세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면 한국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렇게 되면 당장은 한국차 업계에 유리한 게 확실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관세 전쟁이 계속되면서 자동차 부품까지 아주 꼼꼼하게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한국도 일부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부품 생산이 중국이 싸다 보니까 한국의 하청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중국 가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한국으로 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중국산 부품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꼼꼼하게 관세를 물리면 우리나라도 일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는 당장은 이득인 게 분명하죠. 하지만 더 큰 그림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자유무역 시대의 종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하기 때문에 두 나라가 완전히 이제 갈라선 게 분명한데 유럽하고 중국도 싸운다. 야, 이건 이제 세계 무역 질서가 탈세계화, 반세계화로 가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 와중에 트럼프까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도 관세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유무역 시대가 끝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유무역 덕분에, 세계화 덕분에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세계화가 끝나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전기차 초과 생산 대수가 2천만 대예요. 세상에 너무 많이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독일이 자동차 강국이죠. 독일이 한 해 동안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가 330만 대입니다. 근데 중국의 전기차 초과 생산이 2천만 대. 와, 이거 어떻게든 밀어내기를 해야 되죠. 근데 미국 시장 막혔죠? 만약에 유럽 시장도 막혀요? 그러면 이제 남는 시장은 동남아시아 시장, 그리고 한국을 타겟팅할 수도 있는 거죠. 일본은 어려운 게 아예 일본이란 나라는 전기차 인프라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동남아시아와 함께 중국의 전기차 밀어내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조금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자칫하면 중국 업체들만 배불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직구금지처럼 진짜 엉망인 정책 이렇게 발표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짜 치밀하고 꼼꼼한 정책 준비해 주시기를 꼭 요청드리면서 오늘의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